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차 경유 보조금도 리터당 25원 더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나온 정부 대책을 김경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도심치곤 기름값이 저렴하지만 휘발유도 경유도 리터당 2,1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높였음에도 기름값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연이은 대책에도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는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하폭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7%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 한도로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세금이 줄어 그만큼 가격을 내릴 여유가 생깁니다. 정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들의 경유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리터당 25원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비 부담과 관련해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 높이는데 지금보다 50% 정도 공제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정부는 도로와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빚을 내 집을 샀던 이른바 영끌족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2년 전 대출을 받았다면 갚아야 할 돈은 최대 40%까지 늘어납니다.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서 금리 인상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당장 다음 달에 금리를 0.5%에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았던 영끌족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2년 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4억 7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빌렸으면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2,500만 원 수준이었지만 기준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게 되면 3,400만 원 수준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환액이 2년 만에 30% 넘게 증가하는 겁니다. 집을 대출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굉장히 타격이 심하죠.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많은 부분에서 긴축을 해야 되죠. 대출 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도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새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자금 조달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서 상당히 낮은 거래량이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물가 급등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불어나면서 소비 위축 등 가계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이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자연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중락 특파원의 보도 보시고 오늘 나온 정부 대책의 실효성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41년 만에 최대 물가 폭등으로 미국인들이 갑자기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소비심리 지수는 58.4에서 이달에는 50.2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치로 1980년 5월 51.7보다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가 소비심리 위축을 부추긴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소비자 물가는 8.6% 상승했고 가계부채도 8,680억 달러, 우리 돈 1,124조 원으로 1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빠른 물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We are likely to have a recession. I think we have overheated the economy and gotten some bad luck. And when the pendulum swings too far one way, it tends to swing back the other way.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극복을 자신했습니다. With Russia's war driving up inflation worldwide, threatening vulnerable countries with severe food shortages, we have to work together to mitigate the immediate fallout of this crisis. 바이든 대통령의 낙관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가 치솟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과 돈을 풀지 않는 양적 긴축이 이어진다면 경기 침체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항소를 취하한 데 이어서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소송 사건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보공개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종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김정숙 옷값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착용한 값비싼 옷과 장신구 등 380여 점을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건데 당시 청와대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비용 출처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청구 소송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승소 가능성 등을 따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은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처럼 항소를 철회할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해제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정보공개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가운데 얼마나 항소를 취하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월북이라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이에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민주당 주장은 중세 마녀 사냥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가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민주당의 정의와 인권은 민주당 자신과 북한에는 예외다. 내로남불이 아닌 북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초 진상규명을 위한 당내 TF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보다는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정보를 공개하면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며 여권을 향해 책임지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가족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러 다양한 정보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을 공개합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강대강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여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 구성을 둔 신경전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당시에 최고위원 2명을 추천한다는 합의문을 공개했는데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추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지난해 4월 합당 합의문까지 공개하며 이준석 대표에게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합의문에는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2명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당 출신만 고집하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분열을 할 수 있다고 할까? 저는 오히려 화합의 제스처로 그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추천인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이야기했고 국민의당이 아닌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한 건 합당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치 맞지 않는 추천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두 분 오히려 추천하시면 좋다 이런 겁니다. 최고위원 2명을 새로 임명해도 당원 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안 의원 측 주장을 두고서는 기초적인 해석을 못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최고위 구성이 걸린 만큼 당내 권력을 잡기 위한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정치톡톡입니다. 오늘은 이기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국민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언제 열리는지가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애초 오는 24일 또는 27일 회의가 열릴 거란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 이르면 수요일쯤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어제 갑자기 입장문을 낸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예. 윤리위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를 더는 말라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이게 곧 회의가 열린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대표의 무엇을 가지고 심사하느냐는 건데 경찰에서 수사하는 부분도 있고 뭐 때문에 열리는 겁니까, 윤리가? 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예. 이 대표가 축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했습니다. 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말 한 유튜브 방송에 이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방송이 나가자 이 대표가 제보자 측에 접촉해서 무마에 나섰는데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지난 1월 7억 원의 투자각서까지 작성해 줬다는 게 의혹의 주된 내용입니다. 징계위에서 다루는 건 말씀하신 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상납 의혹 자체는 아니고요. 예.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공개된 녹취 등을 통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줄곧 떳떳하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네,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리위 운영의 세부 사항들을 그런데 어떤 윤리위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언론에다가 제가 파악하기는 한 분인 것 같은데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김철근 정무실장도 각서는 이 대표와 무관한 투자 목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월 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정확히 지켜준다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징계를 하게 된다면 징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윤리위 징계 수위는 낮은 것부터 예.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4가지입니다. 경고라도 받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고 예. 당원권 정지부터는 더 복잡해집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대표로 뽑힐 자격이 사라지니까 당대표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 예.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윤리위원 만장일치가 되거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됩니다. 그런데 윤리를 바라보는 당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만에 하나 당 대표직을 잃게 되는 상황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예. 차기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차기 당대표 선거에 바로 나설 수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또 이 대표의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당대표는 당헌 당규를 바꾸지 않으면 잔여 임기를 채울 뿐 2년 뒤에 총선 공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는 일단 이번엔 이 대표가 자리를 지킬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예. 관측도 여전합니다.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도 좀 논란이 있는데 어제도 외부 일정이 있었더라고요.
네, 김 여사가 어제 서울 평창동에서 열린 고 심정민 소령의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심 소령은 지난 1월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했죠. 이 행사를 포함해서 김 여사는 지난주 무려 6개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고 여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부인과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하고 김정숙 여사도 만났죠. 그랬죠. 아니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전문으로 보좌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민주당은 오늘 또다시 성명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 약속을 어겼다며 김 여사의 지인을 채용해 사실상 제2부속실 기능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행보는 현재 3명의 인력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제2부속실 부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큐빅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무려 380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대출이 가능했나 들여다보니까 이 새마을금고 간부가 돈을 받고서 범행을 도왔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대부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약 1년에 걸쳐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가량을 대출받았습니다. A씨와 공범들은 은행을 속이려고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조작하고 대출 용도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가짜 감정서와 큐빅을 들고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도움을 준 건 다름 아닌 새마을금고 간부 B씨였습니다. B씨는 수수료 1억 3천여만 원을 받고 이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상품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눈치챈 새마을금고 직원의 고발로 꼬리가 잡혔고 정기감사에서 특혜대출 정황을 포착한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대출금과 이자는 모두 상환됐고 현재 B씨는 직위 해제 상태입니다. 직위 해제인 상태이고요. 재판도 한참 진행되어 하느니만큼 추가적으로 뭔가 더 좀 상황이 진전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간부와 대부업체 대표 등 공범 5명을 특정경제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명품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친 중학생이 있습니다. 이 어린 학생의 범죄 행각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속에 있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어치의 물품을 사려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 내부를 들여다보더니 계속해서 차량 주변을 맴돕니다. 눈치를 살피다가 잠시 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더니 곧이어 도주합니다. 10여 분 뒤 나타난 차량 주인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중학생 A군이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고급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군은 절도 행각을 벌인 다음 날 가방 안에 든 신용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중학생은 차량을 탄 곳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이곳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는 최근 6년간 연평균 19,000여 명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절취 행위는 다른 범죄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형사처분이 필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호처분에 경찰은 A군을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거리에서 8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건 발생 30여 분 뒤인 오전 10시 16분쯤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고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경주와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경주 화재는 방화로 추정이 되고요. 부산에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모텔 창문으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비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경북 경주의 한 5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40대 부모와 8살, 5살 아이 등 일가족 4명과 다른 투숙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투숙객 12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한 투숙객이 나간 뒤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의 한 모텔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투숙객 4명은 대피하고 1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어있는 모텔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네, 불조심에 이어서 물조심도 해야겠습니다. 이른 더위에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놀던 피서객들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안전한 물놀이에는 튜브보다도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라고 하니까 꼭 하나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해양경찰대원이 튜브에 매달린 관광객을 구조선 쪽으로 끌고 갑니다. 현재 18시 16분, 요 구조자 2명. 어제 오후 6시쯤 제주 협재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20대 관광객 2명이 튜브에 탄 채 떠내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금 앞선 오후 2시에도 파포포구 인근 바다에서 튜브에 탄 50대 남성이 표류하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표류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튜브에 탔다가 떠내려가는 사고가 많은데 지난해 여름에 제주도에서 튜브를 타고 놀던 20대 남성이 표류하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바다에선 강풍이 불거나 파도가 높게 칠 때는 물론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이한류의 위험지수가 높을 때도 물놀이를 하면 위험합니다. 튜브만 믿고 물에 들어가지 말고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튜브는 바람이 빠질 수도 있고 몸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쉽게 이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위급 상황에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방수 가방에 넣고 물놀이를 하는 것도 인명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전국에 130여 개 점포를 낸 액세서리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월 4천만 원 매출이 거뜬하다면서 가맹점주를 모집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 부풀린 거였습니다. 실제 매출은 절반도 되지 않자 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한 액세서리 전문 업체의 본사는 수도권에 매장 3곳을 늘렸습니다. 당시 본사 측은 신규 가맹점주들에게 적어도 월 4천만 원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점주들은 법에 따라 인근 매장 5곳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했다는 본사의 예상 매출액만 믿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월 4천만 원이라던 매출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600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점주들이 예상 매출액 산정 과정을 확인해 보니 본사가 매출이 적은 인근 지점을 빼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점주들은 본사와 영업 손실액을 놓고 소송을 벌였는데 1심은 점주, 2심은 본사의 손을 각각 들어줬습니다. 3심까지 온 소송전에서 우승 건 점주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점주들이 적어도 영업 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본사가 예상 매출액의 범위나 매출의 안정성을 상당히 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사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점주가 입은 영업 손실액도 본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잘못된 정보로 점주들이 점포 임차료 등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그동안 강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긴 봄 가뭄이 이어졌죠. 오늘 오후 한반도 밑에 있던 장마 전선이 제주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장마 시기는 아직 유동적인데요. 긴 가뭄 뒤에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대비도 필요합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비구름의 모습을 MBN이 위성 영상과 3D 그래픽으로 구현해봤습니다. 중국 남부에서부터 일본까지 긴 흰띠가 보이는데 바로 장마전선입니다. 이 비구름대가 제주도 남쪽까지 바짝 다가오면서 내일 저녁부터 제주도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6월 20일에서 21일 사이 남쪽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은 장마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모레인 화요일과 수요일에 남부 지방까지 올라오면서 남해안과 제주도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쯤에는 충청 지방에도 비가 예보됐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전선을 끌어올리는 저기압의 이동 변동성이 커 수도권의 장마가 언제 시작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 예보 기간까지 예측을 하는데 그 기간까지는 완전히 서울 수도권 쪽까지 장마전선이 올라와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장마전선이 다가오며 뜨겁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돼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33도 이상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고 내륙 곳곳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긴 가뭄 뒤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와 침수 등 위험이 크다며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주민 등 400여 명을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청사 이전을 기념하는 집들이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입주를 허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잔디마당에 직접 내려온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을 건넵니다. 아버님은 몇 살이? 4살? 아직 학교 안 들어갔구만. 어? 대통령한테 좀 안아달라고. 그래, 할아버지한테 보자. 지난달 10일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용산시대를 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련한 주민 초대 행사입니다. 저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을 이 용산 입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용산 시민들과 또 서울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 구현의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행사에는 용산 인근 주민은 물론 소상공인과 직장인, 어린이 등 400여 명이 초청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시된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고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을 둘러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참석하기로 한 김건희 여사는 다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온몸으로 혼신의 연주를 하는 이 모습, 세계적 권위의 미국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 결승 장면입니다. 화면 속에 이제 만 18살인 임윤찬 군이 이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고요. 청중상과 최고 연주상까지 3관왕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로 흘렸습니다. 그 모습 최희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섬세한 감정선을 만들어내는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는 오케스트라 선율과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로 완성됩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오고 지휘자 마린 엘솝은 지난 여운이 남는 듯 눈물을 훔칩니다. 올해 만 18세인 임윤찬이 세계 3대 국제 콩쿠르에 버금가는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60년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화제를 낳았던 이윤찬의 연주는 건반과 한 몸이 된 듯한 신들린 연주로 몰입감을 선사했고 클래식 팬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청중상과 최고 연주상까지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미래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윤찬은 피아노를 처음 접한 7살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교육받은 순수 국내파 피아니스트입니다. 12살부터 지도해온 스승 손민수 교수는 임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음악가라며 음악에 진실되게 혼을 담아내는 그의 마음을 존경한다는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이윤찬은 이번 우승으로 상금 10만 달러와 함께 3년간의 월드 투어 기회를 얻게 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센서 이상 신호로 발사가 연기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모레 다시 발사를 시도합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우주산업 육성에 관심이 많은 호주, 우주 관련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면서 10조 원 규모의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호주 우주산업 현장에 김문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에 위치한 앤디 토마스 우주자원센터. 풍화작용이 없어 입자가 뾰족하고 정전기로 먼지도 달라붙는 달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로봇이 장애물을 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호주 남부에는 우주개발 등 미래 산업을 다루는 혁신구역 14지구를 만들었는데 지난해 기준 우주 관련 기관만 80여 개, 1,500여 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We were very focused on the automotive industry and we started investing into these emerging industries. And you would have seen the massive building site, so there is a lot more space to come around these sectors with interesting ideas. Will always be welcome here. 호주 북부 다윈항에선 적도와 근접한 이점을 활용해 로켓 발사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 오는 26일 이곳 민간 발사지에서 나사의 첫 민간 발사지 로켓 발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From the airport to the launch site, I would say 15 minutes. Very long runway, so big planes can land, and also the deep water port, so they can come by ship. 우주 관련 스타트업에는 민관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호주는 2030년까지 우주 산업 시장을 10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주도로 2024년 달에 우주인을 보내고 2028년 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도 가입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2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민관 합동으로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의 먹거리 찾기에 나서면서 한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무척 더우셨죠. 흐린 하늘이 강한 볕을 막아준 서울 등 중부와는 다르게 자외선 강한 땡볕 아래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를 보이며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이렇듯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내륙 곳곳으로는 내일 낮부터 밤사이 5에서 30mm의 소낙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낮더위에 소나기가 더해지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올여름 첫 장맛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내일 저녁부터 제주에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양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으로도 확대가 되겠고요.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장맛비치고는 많지 않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지역과 또 비의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최신 레이더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 낮 기온 껑충 뛰어오르면서 서울에도 한낮에 30도까지 지속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33도 안팎,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은 한낮에 30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또 길게 이어지는 장맛비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